12월 1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치권 이슈를 다루는 선대위 서울, 썬데이 서울 아니고요, 선대위 서울.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위원장, 국민의힘 장해찬 본부장, 청년정의당 강민진 위원장, 청년 세 분의 가감없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을 중단하기로 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과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다시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에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버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다시 또 한파주의보가 온다고 하네요. 날씨 잠깐 며칠 따뜻했는데. 네, 주말에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보다 월요일 날 손세차를 했는데 화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세차하시기 전에 미리 저한테 좀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를 피해서 세차하시는 걸로. 자, 일부러 좀 이렇게 좀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다시 단축했습니다. 연말 모임은 다 이제 취소가 됐죠. 네. 네. 오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45일 만에 강력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18일 0시부터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일괄 제한하고 영업시간은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패스도 더욱 확대 적용키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른바 혼밥을 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혼밥행.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고 연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해 조정키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전면 등교도 시행이 됐는데 20일부터 중단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성탄절과 새해, 이 연말 대목을 모두 날리게 됐다면서 22일 광화문 총궐기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위드 코로나 종료에 사과를 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관련 5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방학이 이제 가까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등교 중단을 하더라도 이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예전처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지금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연말 연시 대목을 완전히 날리게 된 자영업자들과 그렇죠. 소상공인들의 피해입니다. 대통령도 오늘 이제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당정청 협의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이제 선지원 후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일단 한 발을 빼면서 일단 아직 남겨두고 있는 예비비 집행을 우선하고 뭐 내년 예산에도 지금 지원비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 물론 그게 정석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그 고통받을 게 뻔히 보이는 자영업자나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올려놓고 이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는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인원 제한, 그 전에 시간 제한 행정명령 대상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해서만 손실 보상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법을 빠르게 개정을 하거나 사실은 이거 시행령 개정하면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네. 정부에서 좀 나서서 법 개정 전에 시행령이라도 빠르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삼겠다. 그다음에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서 선지원 후정산하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의 골자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느 시기에 지원을 할 것인지는 아직 추가 계획으로 구체적 추가 계획으로 여지를 남겨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현재 방역 대책에 관해서는 박향 본부장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원 사무총장 소상공인들 대표해서 두 분 이야기를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정도가 아니라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방송 직전에 또 나오고 야 이건 뭐 양파 대선이냐 까도 뭐가 계속 나오냐 특히 가족 쪽에서 네. 네.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파문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잠시 전에는 소위 마사지 업소 체험 네. 이거는 아직 이제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주장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 뭐 30분 만에 1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사과문 나오는데. 저는 사과문을 먼저 보고 보도를 나중에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 치료받도록 하겠다.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디까지 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포커머니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서울 시내 도박장에 드나든 후기를 남기는 등 상습적인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이에 즉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가 제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도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의혹에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또 재빠르게 이 후보 아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재명 아들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이 후보는 보도가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바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와이프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 후보와 좀 대비된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과 리스크 관리와 사과에는 정석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는 정석대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건 없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과문에. 근데 말하자면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의 본인 발언이나 또는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지금. 그 선거 관점에서 보면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발생한 악재를 얼마나 최대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오늘 이제 속도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이제 캠프의 반응이 그만큼 좀 빨랐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고 아마 이제 서울청에 배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제 변호사분들은 이제 몇 분하고 취재를 해보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혐의 자체가 물론 이제 상습 도박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혐의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처벌 수위가 높진 않을 거라서 오히려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건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동안 여권을 향해서 유권자들이 가져왔었던 불만이라는 게 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였거든요. 특히 말해서 이제 일명 소위 이제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박원순 전 시장 관련돼서라든지 LH 사태 등등 이제 여권을 향했었던 의혹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 때문에
소위 이제 내로남불 구도가 만들어졌던 건데 네. 그거에서 이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그 사과 행보가 아닌가 좀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편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오늘은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제하고도 달라요. 네, 근데 오늘도 바뀌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또 여운을 남기셨는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제출 의혹에 대해 저나 제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입장이다. 대통령 후보 아내로서 십수년 전 관행에 따랐다고 해도 현재 국민들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와도 국민들께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가 이번 주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고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또는 그럴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밝혀서 공식 사과는 결국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과에 공식 비공식 이게 따로 있냐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미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을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골국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우려나 계속 그렇죠. 계속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데 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신주인장께서 좀 전에 예. 정치적 사과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어떤 그 루틴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르느냐 이게 그럼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과할 때 핵심이 사실은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까지 나아가야 사과의 정석이 되는 건데 그럼요. 지금 이제 사과를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오늘 제가 또 주목했던 거는 이제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의 발언들입니다.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제 후보 스스로가 해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 사과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선대위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가 그거다. 그러니까 결국 후보한테 넘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걸 되짚어서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그립이 먹히지 않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모르겠다 선언에 가깝거든요. 네. 후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어쨌든 선대위 차원에서도 사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도 어제 이게 사과다. 그러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사과가 없다라고 김건희 씨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후보의 사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후보의 사과는 지금 뒤끝이 있어요. 계속. 정치 공작인 부분은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겠다. 좀 시간을 달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과는 태도,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식 비공식이 어딨냐. 내가 사과했으면 사과지.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 부분을 네. 비평적 관점에서 한번 좀 짚고 싶었던 게 약간 이제 언론 보도들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는 게 이 사안의 본질은 사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사실 인정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인정을 하게 되면 지금 대선 구도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를 탄생시키게 됐던 거는 2019년 이후로 이어져 왔던 소위 말하는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구도고 네. 그 구도의 핵심은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출발했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볼 것이 네. 만약에 사과를 했으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이 구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의 그 의혹들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과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소위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당신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 공정이고 선택적 정의 아니냐. 왜 이렇게 고무줄 잣대냐.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그 아주 어떤 분들 표현에 따르면 잔인할 정도의 가혹한 수사. 신정아 씨 수사팀장이 권오수, 문무일
윤석열 뭐 이런 분들이에요. 검찰총장 다 하셨던 그렇습니다. 분들. 그때 들이댔던 잣대, 조국 가족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들이대는 잣대. 이 잣대가 서로 다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이 참 곤란할 것 같긴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오늘 또 뭐 의혹이 또 나온 게 있죠. 네, 두 가지인데요. 김건희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 이력서에도 1995년 미술 세계대상전 우수상을 탔다고 이력을 적어 넣었는데 실제 거짓말이에요. 당선자 명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2003년 본인의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 도록에도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에 참여했다는 허위 내용을 적은 사실이 드러나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미술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리움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전에는 호암미술관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움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가에서 2004년 10월에 한남동에 리움. 리움 미술관을 개관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삼성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03년에 이 미술관에서 기획을 했을 때는 없고요. 그런 그 미술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또 하나 이제 삼성미술관 쪽에서 지적했었던 게 애초에 이 기획 자체가 삼성미술관의 어떤 기조나 전시 성향과 맞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였으면 이런 기획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라는 증언이 하나 나온 거고 잘 보시면 철자도 틀렸습니다. 2003년에 포트레이트 전시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전시명이 포트레이트라고 했는데 영어가 PORTRAT이거든요. 근데 초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PORTRAIT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도 잘 보시면 뭔가 삼성에서 기획한 전시라고 내세우기에는 어설픈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한 거는 삼성 플라자 백화점이죠. 백화점에 있는 전시공간, 임시 내부 전시공간 갤러리. 같은 데 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삼성미술관의 기획 전시라고 하긴 조금 어려우니까요. 부풀리-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지금 계속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인정을 해야 되고 어디는 부정하느냐 이 문제에 윤석열 후보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메비우스의 사과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또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서 사실 인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사과하고 메비우스의 사과가 되는 거죠. 조홍천 의원이 잠시 전에 또 그것도 하나 의혹 제기했더라고요. 조홍천 의원이 자료를 이제 확보를 해서 그 폭로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네. 올린 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7년에 김건희 씨가 월 7만 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 김건희 씨의 재산이 양평 땅이나 건물과 예금, 채권 등을 합쳐서 한 62억 원 정도였으니까 김건희 씨 같으면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건데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7만 원. 7만 원을 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프리랜서고 저희 아내도 프리랜서인데 저희 부부가 내는 게 한 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제작진들 작가분들이 전부 다 분개했어요. 나는 7만 원이 말이 되냐. 7만 원 내는 분들이 우리 제작진 작가 구성 작가분들도 없죠. 네. 사실은 우리 프리랜서인데 이게 월 7만 원이면 거의 완전히 최저 수준이라서 아마도 그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받는 급여를 최저 수준으로 잡은 최저 결과. 수준으로 했더라고요. 2천만 원 남짓 3천만 원이 안 되게 연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그 그건 안 돼요. 주목을 코바나 많이 콘텐츠 받는 사장님이 예.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좀 곤란한 사안이다. 그러네요. 딸은 적게 내고 어머니는 편취하고 건강보험료를 뭐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사과가 되겠네요. 사과하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 사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잘라야 될지 고민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형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형집행 정지는 사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잠시 형을 집행을 정지해달라. 많이 아프다. 나이가 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형집행정지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왜 당신이 검찰총장일 때 형집행정지 안 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세게 주장을 안 해서 안 해줄 수밖에 없었다. 많이 아프다고 주장을 해야 형집행정지를 그렇죠. 해주는데 네. 검사장이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가 많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수가 다 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50%에게 100만 원씩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 공약을 발표했고 범주형 기본소득 등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는 구상을 오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있다가 선대위 서울 청년 본부장들, 청년 위원장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의 이슈 한 주간 획을 그은 전국의 핵심을 MZ세대의 눈으로 정리해봅니다. 선대위 서울. 선대위 서울 아니고요. 선대위 서울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 여기저기 세 분이 세트로 너무 많이 출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덕분에 저희가 세트로 다니고 있어요. 선견 지명이라 하죠. 섭외는 신장기업이 제일 빨랐습니다. 네, 제일 빨랐어요. 보니까 장해찬 우리 공동 청년 본부장 대신 김용태 최고위원이 들어가는 정도고 두 분은 거의 매일 만나지 않으세요 지금? 권지웅, 강민진 두 분. 지난주는 좀 자주 만났는데 이번 주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 두 번요? 예, 옛날에 제가 양지열 변호사를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패널 할 때. 친해질 것 같아요. 예, 예. 자, 근데 참, 이 장 본부장님, 쓴소리 신장기업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뭡니까, 이거 좀. 아니 저도 그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유니스 구원이 새로 합류하면서 네네. 내일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위원회 만들면서 이 쓴소리 네네. 신장기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원래 윤석열 후보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쓴소리 한참 퍼붓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깜짝 등장해서 네. 안 꼰대 선언도 하시고 뭐 네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 확실히 이 제목을 보면서 네. 아 신장기업이 대세는 대세인가 제가 예전에 토론회 할 때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할 걸 뭐 이런저런 후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막 첫 방송했을 때 사실은 방송 일주일도 안 돼서 윤희숙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김승원 의원이 와가지고 확인 안 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작진이 사과를 했어요. 확인 안 된 얘기를. 저희들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되게 인연이 끈끈하시네요. 네, 윤희숙 의원님하고 인연이 끈끈합니다. 윤 의원님 꼭 한번 신장기업 합방 한번 하시죠. 신소리 신장기업이랑 신장식의 신장기업이랑 합방 한번 하시죠. 윤 의원님. 네, 선대위 사무실 가서 뵙게 되면 예. 신장기업 출연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방 한번 하시죠. 합방. 예. 요즘 유튜브들이 프로그램 같이 할 때 네. 합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합방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뭐 민주당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렇게 한 분한테 마이크 드리고 정의당은 어떠세요? 정의당 의제는 정의당이 얘기하고 딴 사람이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놓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여성, 인권 이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N번방 문제도 있었고 N번방 방지법 문제도 있었고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해서 청년들도 좀 굉장히 비판적이다.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마녀 사냥이다. 또 이수정 의원은 어리고 예쁜 여성에 대한 어떤 관음증적 호기심 내지는 과도한 비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인숙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여성 모독이다. 여성은 또 뭐 어리고 예쁜 여성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셨어요.
저는 이 예, 여기서 강민진, 여성이 예, 왜 여성. 나오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줄리니 뭐니 이런 식의 네네. 얘기를 하는 거는 마녀 사냥이 맞고요. 네. 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성형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마녀 사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섹슈얼리티적인 부분 또 외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경력을 위조해서 취업을 한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는 행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여성 의원들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이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한 것은 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행위다. 저도 이걸 여성 권지웅 위원장님. 문제로 가져가는 건 사실은 그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전혀 그것과 같은 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맥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어떤 임용 과정을 거쳤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혼 전 일이라서 괜찮다라는 옹호가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네. 근데 결혼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안양대 국민대 네. 그리고 그 얘기가 어쨌건 나왔죠. 이것은 대학 교수 임용 업무 방해죄로 사실은 좀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고 좀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소시효는 다 지나갔어요. 어쨌든 근데 뭐 어제까지 이게 나온 사안에 얘기는. 따라서는 네. 조금 다르게 다뤄볼 부분도 있다는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이 사실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로 무언가를 기재하고 그것으로 다른 경력을 쌓고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분노지 사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외모가 어떻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제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장해찬 본부장님.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강민진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네. 지금 과거의 이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가려내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죠. 네네. 그런 검증까지 하지 말자는 말, 그런 검증이 마녀사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여권을 중심으로 뭐 줄리설이나 성형설 이런 입에 담기도 참담한 수준의 음모론들을 단순히 외곽의 유튜버가 아니라 집권 여당 당 대표고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은 이 더불어민주당 명예 선대위원장이에요. 이 선대위원장급의 인사가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성을 지금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행태라고 보고요. 네네. 검증이나 이 의혹 제기는 저는 메스처럼 해야 된다고 봐요. 메스.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둔탁한 망치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검증이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을 제기하면서도 오히려 국민적으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같은 네. 환경을 민주당이 초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후보 가족이나 후보 배우자 검증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다퉈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만 네. 민주당이 지금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올릴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이 의혹 문제, 그러니까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 여성의 인격을 짓밟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갑니다. 자, 민주당 권지웅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이 사실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몇 가지 발언으로 이게 어떤 시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네. 김건희 씨 본인께서 그때 좀 욕심이 나서 돋보이려고 하다 보니 그랬다. 이렇게 이걸 약간 무마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는 원래 자료보고 뽑는 게 아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결혼 전 일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더 분노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시간 강사분들이 모이셔서 우리도 2019년 이후부터는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강사라고 해서 허위 경력을 써서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레 국민의힘이 이걸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강민님. 후보가 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경력 위조 부분은 네.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의 배우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네.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개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잘못은 김건희 씨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그 잘못을 비호하고 옹호를 했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 강사는 원래 그렇게 뽑는다. 공채니까 큰 문제 아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비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짓 해명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 위조된 재직증명서가 재직기간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랬다라는 해명을 국민의힘이 처음에 내놓았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그렇게 김건희 씨 잘못에 대해서 비호를 했던 부분, 내로남불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정은 내 가족 빼고 공정이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죠. 저는 사과와 해명이 동시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송구했다 하면서도 네. 제기되는 무분별한 의혹을 그대로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사실대로.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후보 측에서 내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장해찬 본부장님한테 한번 하나 여쭤볼게요. 말하자면 보통 뭐 기업에 아주 매뉴얼화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 매뉴얼이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든 사고는 발생하거든요. 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인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 인정을 할까요? 사실 인정, 조건 없는 사과, 그 다음에 대안을 내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제부터 소위 김건희,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선대위, 그러니까 오늘의 태도는 또 계속해서 변화돼 왔단 말이죠. 그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의 매뉴얼, 영어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위기 관리의 정석, 위기 관리의 이 정석 이게 있단 말이죠. 이미 정립돼. 근데 그 프로토콜 또 영어 쓰네. 하여튼간에 그것과 그 부분과 이 비교를 해보면 뭐지? 위기 관리 전담 부서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왜 그런 거예요, 선대위가? 그러니까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밝힌 네. 것처럼 네. 좀 일찍부터 저는 배우자를 담당하는 배우자 팀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느끼긴 해요. 네.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보면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이 하고 계세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언론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자들의 전화나 이런 데 노출되었을 때 본의와 다른 말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사실 인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응해주는 전담 공보팀이나 이 배우자 팀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늦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위가 질책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고요. 근데 후보도 어제 오전, 오후, 오늘까지 계속 톤에 이게 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응 측면인 구조가. 것 같아요. 어제 네. 오전에 이제 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된 건 2019년 시간강사법 채용되기 이전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가 엄밀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 이전부터 단순히 이런 이력뿐만이 아니라 줄리아 관련해서까지 너무 많은 여권의 기획 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항변하는 것이었고 오후에 이 김건희 대표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할 것을 찾아내는 것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저런 사안이 불거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도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투트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사과할 텐데 결국 어물쩡 뭘 사과하는지도 안 하는 뭐 명확하지 않은 물타기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을 또 여권 패널들이 많이 제기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정이 먼저 돼야 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네, 그리고 정확하게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나가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일단 네, 지금 강민진 위원장님. 그 김건희 씨가 경력을 위조를 해서 취업에 활용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씀들을 쭉 봤는데 사실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과는 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수상과 관련해서도 네. 본인이 이제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메인 프로젝트였다는 것이고 게임 산업협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재직 증명서에 날인이 찍혀 있는데 그 날인 자체가 위조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자문이사로 재직 증명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되 다만 이런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사과할 수 있다는
한다는 거죠. 어쨌든 사실 인정이 지금 조금 달라요. 지금 인정하는 사실관계도. 네, 권지웅 그러니까 의원님.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김건희 씨의 이력 문제도 있지만 이게 좀 번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는 입장을 안 냈어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네. 사실 그렇게 공정한 경쟁을 외치다가 네. 갑자기 결혼 전에 했던 일은 좀 상관없지 않냐. 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공정성이 어떤 탈부착하듯이 후보 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용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을 냈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 또는 여성 인권을 가지고 검증 그 자리 공적 검증 자체를 방어하려고 한다거나 그거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사생활은 보호하되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될 만한 특히 지금 허위 이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스를 대듯이 깔끔하게 날카롭게 검증을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공식 비공식이 어딨냐 오늘 내가 한 것도 사과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기자들하고 이렇게 백브리핑 할 때 말씀은 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사과를 하시긴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사과를 하실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선 후보 가족 검증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양쪽 다 양파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정의당은 오늘 콩가루 대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 아들 상습 도박 의혹 이거 뭐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지금 조치를 다 한 건가요? 우리 권지웅 위원장님? 이게 이제 밝혀지고 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했고 그 사실관계를 드러내면서 이재명 후보가 우선 사과했습니다. 그 글에 연루된 사람이 본인의 아들이 맞고 그리고 그 본인의 아들이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게 본인도 이제 돕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책임지는 게 이 사안을 잘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공식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아들도 내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절차가 밟아질 거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강민진 위원장님. 네. 예.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 아들을 왜 이재명 후보가 단속을 잘 못했냐 이런 식의 비판하는 거는 좀 가부장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인데. 그렇죠. 네.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행한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 일체의 특권 없이 일반 시민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치르는 대가 그대로 네. 치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잘못으로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네. 저는 이번 김건희 씨 논란도 그렇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로 김건희가 낫냐 아니면 조국이 낫냐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일이 터지니까 김건희가 낫냐 아니면 이재명 아들이 낫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완전히 이 양당이 내로남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내로남불 경쟁이다 양당에. 네, 국민들이 얼마나 화멸이 나실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장혜찬 사실 평론가님. 네. 대선에서 가족 문제, 가족 검증 막 너무 많이 하는 것 자체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판은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무적으로 제가 뭐 선대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시사평론가로서 판단해 보면 이 아들 문제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상습 도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의혹도 있다는 단독 기사가 오늘 오후에 나오기도 했고, 네. 마사지 업체 출입 네, 후기글을 남겼다.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예. 다른 댓글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고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될 때 방송국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했던 게 바로 조폭 연루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외 없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조폭과 연관하기 너무 쉬운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아들의 상습 도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정말 누르고 싶어하는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휘발성이 굉장히 큰 그런 폭발성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연상 작용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예, 벌써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게시글들이 온라인에 많이 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빨리 사과한 것 자체는 저는 아까 우리 신장식 앵커가 말한 것처럼 위기 대응의 한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정무적으로 잘한 거죠. 그러나 이게 계속 퍼질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감추고 싶어했던 나쁜 프레임이 되살아나는 좀 치명타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연상이 된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런 연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되게 어떤 질서를 되게 구체적으로 해치는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걸 갑자기 조폭이랑 연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연루하는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안타깝게도 어떤 일을 하다가 스포츠 토토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이제 아주 드물게 확인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또 볼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조폭이랑 연루됐다고 뭔가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또 증폭해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건지는 또 각 당의 몫이겠죠. 네, 오늘 방송도 그렇지만 사실 네. 요즘 뉴스에 계속 각 그 민주당과 국민의 후보들의 범죄 의혹 그리고 가족들의 논란 이게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네, 정책은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된 이런 대선판이 열렸고 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뽑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국민들 분들께 이 둘 말고도 대안이 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과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 의혹도 없다. 요거 강조드립니다. 네. 막 저는 정치 뉴스가 이제 이걸로 네. 핫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다른 행위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법안 소위 그러니까 이제 환노위 소위에서 다뤄지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선대위원회에서 입장을 내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네. 꼭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뭐 한간에는 악재를 악재로 덮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권성동 의원 건 관련해서도 사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권성동 의원이 하신 말씀 그 자체 이게 왜 문제냐. 국민의힘 쪽 이렇게 패널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인이다. 결혼 잘했다.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실은 워딩으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치고 근데 20대 30대 여성들은 이 굉장히 강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얼평금지라고. 이것 자체가 문제다. 왜 이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이제 PC라고 하잖아요. 정치적 네. 올바름에 PC다?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타인에 대해서 뭐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금기되는 문화가 또 빠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퍼지고 있죠. 네네. 그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현장의 분위기가 네. 이 사진을 찍겠다고 한 남성분이 네. 권성동 의원의 지인과 잘 아는 선후배 사이라고 말하면서 네.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증샷을 요청했다는 점.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래 알고 지냈던 이 친한 지인의 후배라는 점을 권성동 의원이 이제 감정적으로 더 가깝게 느꼈기 때문에 네네. 칭찬하는 뜻에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전 이 신고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제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편인데 네. 권성동 의원이 이 자리 술집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남성분이 이 권성동 의원의 지인, 본인의 선배라고 말한 그분에게 형님 덕분에 사진 잘 찍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인증샷도 보내고 카톡도 보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불쾌하고 그랬으면 권성동 의원 자리 뜬 다음에 자기 선배한테 덕분에 사진 잘 찍었다 좋았다 이렇게 카톡 보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발언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라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이게 문제되는 성희롱 발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성희롱이다 아니다를 저는 지금 여기서 토론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지금 장해찬 본부장님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네. 권성동 의원이 해명을 한 내용이 네. 나는 미인이라고 칭찬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결혼 거죠. 잘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여성분이랑 권성동 의원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 네. 여성 유권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아저씨 국회의원이 갑자기 아저씨. 외모 평가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황당하지 기분 좋을 여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그 생각합니다. 여성 20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인드 감수성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굉장히 이 가부장적인 감수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랍니다. 20대 여성들은 요즘에는 여기까지만 하죠. 권지웅 네네. 위원장님 뭐 따로 특별히 아니, 덧붙이지 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강민진 덧붙여 위원장님 주세요. 예. 말처럼 사실 되게 올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건 실제로 내용을 들으면 되게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신고까지 된 건이니까.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성희롱 이제 기준을 마련을 할 때 네네. 외모에 대한 칭찬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근데 저 제시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뭐 PC함이 중요하고 뭐 다 알겠는데요. 저는 네. 아니 너 오늘 얼굴 보기 좋네, 너 이쁘다, 너 진짜 오늘 얼굴 좋아졌다. 이 정도 칭찬도 못하는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젊은 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저는 처음 이제, 보는 관계성이라고 관계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네. 남성과 나이가 이게 적은 아무래도 여성의 그 남자분이 관계잖아요. 이제 또 다른 지인을 언급하면서 좀 친근하게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자, 편안한 분위기가 친근함이냐, 아니냐. 친근함이냐,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냐, 또는 뭐 과도한 PC냐, 뭐 이런 정도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정돈을 하고요. 근데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재 국회의원들. 예.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의견만 듣고 가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재개정해야 된다. 왜? 장해찬 평론가님 30초.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네.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카톡 검열이나 이런 것들 국민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N번방과 같은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는 실효성도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의 법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우리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는 프레임은 남초 커뮤니티 일각에서 만들어낸 왜곡된 프레임이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이용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N번방 방지법은 누가 채팅창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법이 아니고요. 이 성범죄물로 신고가 된 영상이나 사진과 데이터적으로 동일한 값이 게시물이 올라오는지 기술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이고 이거는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 올리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를 재유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위원장님 10초. 저는 너무 치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치졸하다. 대표가.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검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검열이라고 주장하면서 공포를 조장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해찬 공동청년본부장,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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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를 해야 된다. 오늘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님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오늘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조치를 내놨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저희들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일상 회복이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어떤 예측했었던 확진자는 좀 늘 거라는 예측은 했지만 가장 저희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병상 의료 대응 역량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거의 한 87% 정도, 거의 90% 육박하고요. 수도권이 네. 비수도권 한 72%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11월 1일부터는 보다는 3배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요. 네. 위중증 환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0명? 네, 900명대죠. 늘어났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가장 좀 위험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접종률이라든지 그 추가 접종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그런 네.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도 오늘 사실 3차 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3차 네네. 접종 등 지금 현재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접종 현황은 연령대별로 80대 이상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90% 이상 맞췄고요. 네네. 19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나이별로 빠르네요. 좀 차이, 나이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네네. 네. 청소년 접종 현황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시기도 한데, 자, 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저희들이 찾아보기로 네, 네. 하고요. 정부의 준비가 말하자면 그 의료 인력이나 가용 병상 관련해서 정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조금 너무 빠르게 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네네. 그때 일상회복으로 갔었을 때 많은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네. 왜 더 빨리 가지 않느냐 그랬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접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병상 준비하는 거 네. 또 민생 경제 부분을 어떻게 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만 네. 사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그랬고 또 전 세계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백신의 어떤 효과가 짧았다는 거. 급속히 저하됐죠. 네, 시간이 네, 가면서.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그거에 맞춰서 병상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빨리 와버렸고 네. 특히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을 중심으로 해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가장 초기에 맞았던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발생을 해버려서 네. 저희들이 병상 대응 같은 경우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왔느냐 동시에 이런 거하고 또 일주일간 주간으로 했을 때 똑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와버리고 늦게 나온 거랑 조금씩 나온 거랑 대응이 다르거든요. 네네. 이런 돌발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잠시 멈춤의 효과, 기대 효과, 특히 가용병상 확보라는 의료 체계를 그럼 잠시 멈춘 기간 동안에 확보를 할 수 있냐? 다시 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 또 확진자나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잠시 멈춤의 효과, 기대 효과는 뭐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크게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주로 위중증에서 병상의 압박 요인으로 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위중증 환자잖아요. 네네. 그 연령대가 또 60세 이상 고령층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60세 이상 고령층들이 추가 3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연령층으로 확진자를 주도하고 있는 좀 청소년층도 좀 접종률을 좀 높이고요. 네. 이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병상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인력에 대한 재편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용병상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일상회복 가기 전에 한 3번 정도 행정명령 했고요. 그 이후로도 4번 정도에서 병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병상은 중증병상이나 중등증도 생활치료센터까지 포함해서 확보는 하는데 네. 그래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이제 뭐 노인들을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투석, 분만, 정신질환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지금 또 병상 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특수한 병상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저희들이 격리 해제 중환자의 격리 해제 기간 또 20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의 그렇습니다. 큰 핵심은 일단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일부 의료원들도 그렇고 코로나 한 번 걸리면 계속 전염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 때문에 이게 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한 20일 정도 지나면 격리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데 해제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기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진료가 필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런 말고도. 네. 이런 분들을 일반 병상이나 다른 중등 병상으로 뺨으로써 또 병상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께 하게 되면 병상 확보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편을 다시 감당하더라도 중증 화율을
네네. 더 높아지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니까 병상을 확실하게 정부에서는 확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네네.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중소자영업자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박향 본부장님께 반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연장 가능성도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1월 네. 2주간 하고 나면 그때 이게 잡히겠느냐, 연장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접종 기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목표한 접종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60세 이상 그 기간을 최대한 지금 맞추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네. 그 목표량이 달성된다면 저희들은 그 확진세를 꺾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네. 또한 이제 병상 확충 부분도 또 효율화 부분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일단 2주간 이렇게 잠시 멈춤을 하고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그 효과들 거리두기나 이런 걸 잘 준수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즉 기저질환이나 연세가 있으셔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다 접종하겠다. 결국 백신 접종, 3차 접종을 네네네. 핵심 과제로 2주간 핵심 과제로 설정을 하셨는데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나 또는 세 번째 또 맞아야 돼? 이런 분들이 네네네. 계실 텐데 이 네. 3차 접종 왜 해야 되는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 지금 백신 3차 접종을 했었을 때 백신 위험에 대한 예방 효과는 90% 이상, 사망에 대한 건 높고요. 실제로 다른 그 2차 접종했을 때하고 비해서 예방 효과도 한 70-80% 이상 높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접종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미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보여져 왔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3차 접종 대상자 또 그동안 또 미접종하셨던 분도 네. 접종에 좀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장님 저는 오늘 3차 접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 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중소 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 평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작년 말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었고요. 네. 겨우 11월 들어서야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이렇게 또다시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입하게 돼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계시고요. 네네. 또 한편에서는 워낙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체념과 분노. 예,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사실 충분히 보상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런 팬데믹 시대를 같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에 자영업자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본인들도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보상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현재까지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 일단은 손실 보상이 안타깝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어쨌든 7월부터 적용은 됐는데요. 네. 이 손실 보상에 있어서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네. 오직 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들만 손실 보상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인원 제한이나 현재는 백신 패스 같은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상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요. 손실보상 대상이 협소하다. 예. 실제 손실 보상을 받아보니 네. 기대치와는 너무 다른 금액에 또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액수가 너무 적다. 예, 손실 보상 대상 중 절반 정도는 지금 100만 원 이하를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피해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액수가 적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선지원 속도와 관련해서 선지원 후정산, 두 번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인원 제한, 대상 업종이나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재원은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이게 정부 여당 측의 이번 대안으로 좀 보이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인원 제한된 부분에도 손실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건 네. 사실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그때 적용됐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행령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사실. 시행령.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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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그렇게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뭐 환영하는 바이고요. 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예. 선지원 후 정산 방식은 저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지속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네네. 이미 미국에서 PPP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시급한 그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네. 그 금액이 인건비나 뭐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이 인정이 되면 탕감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유력한 여야의 대선 후보 두 분이 지금 50조, 100조다 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공약이 아니고 실천화되기 위해서는 네.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네. 지금 지원하시고 아,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실 것은 거의 확실하니 네. 당선되시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이 시급함을 좀 뛰어넘을 수 있게 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는 정부나 청와대 쪽 이야기는 일단 예비비 지출하고 추경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비비만으로도 일단 선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모르겠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말하자면 대선 후보들이 먼저 선 지원해라. 나중에 뭐 나 대통령 된 다음에 할게 이런 얘기는 지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취지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서로 만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두 대선 후보에게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 토론회 제안하셨어요? 예. 예. 며칠로 제안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1차로 기자회견 이후에 토론회 제안서를 보내드렸고 네. 어제 오늘 저희가 2차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내일 마지막으로 시간까지 확정해서 네.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보다는 그 금액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예. 예, 어떻게 마련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네. 50조 100조라고 하더라도 뭐 금융 지원이다. 저리로 빌려 줄게요. 이런 거는 사실 소용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직접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은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빚 많이 졌다.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토론회는 뭐 후보들이 다 오든 한 명만 오든 아무도 오지 않든 일단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한 분만 오시면 그분 먼저 진행을 하고 두 분 다 안 오시면 일단 저희끼리라도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때는 강도 높은 아마 규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온 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예, 그렇게 될 거다. 22일 집회 광화문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 집회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견도 있습니다. 네네. 너무 분노한 마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반면에 이런 시국에 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 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들이죠. 짊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래서 집회에는 참여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결국 그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2일 집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으시지만 어쨌든 일정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 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 말씀 주시죠. 예, 정부에는 기재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 곳간 이야기를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누구를 위한 나라 곳간이냐. 예. 정치권에는
지금의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선거에 이용하시려는 생각보다는 네. 지금 당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를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라라는 대책 요청까지 주셨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 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어느 한 부분을 아예 싹 드러내고 이제 말을 뽑았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김건희 씨의 말은 다 그냥 드러냈습니다. 네. 너무 주옥 같아서 하도 또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네, 했고요. 네. 워낙 많고 네. 믿거나 말거나 나는 기억 안 납니다. 라든지 이런 네. 등등등의 말들이 그렇죠. 밸런스가 붕괴되죠. 등장하시는 밸런스가 순간. 너무 붕괴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골라봐야 될 말을 좀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꼰대가 아니잖나.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성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정부 근데 공인. 자기가 꼰대인 거 아는 꼰대 봤나? 그러면 원래 꼰대 아니잖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님의 고질병이 마지막에 변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30에 그거 싫답니다. 쿨하게 아니, 꼰대. 네, I'm 꼰대. 네. 지난 14일 윤희숙 전 의원이 이끄는 후보직 속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기대위원회 네. 출범식에 참여해서 지금 여성 목소리는 윤희숙 전 의원이고요. 맞습니다. 남성 목소리는 뭐 설명 안 해도 아는 바로 네.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네. 쓴소리 신장기업이라고 네, 이거 표절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조만간 합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대 그리고 30대, 40대 패널이 출연을 해서 2030은 왜 아직 윤석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나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배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예고 없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기획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는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분간 대화를 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깜짝 방문한 윤 후보에게 쓴소리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요약해주겠다라면서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이제 꼰대 이미지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정한다. 그런데 꼰대인 걸 아는 건 꼰대가 아니지 않나? 그런 꼰대를 봤나? 그건 꼰대가 그게 아니다. 꼰대예요. 그게. 사실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압니다. 자기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꼰대인 걸 알면서도 꼰대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쉽지 않아.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후배들 대할 때 보면. 그래서 뭐 일단 인지를 하셨다는 건 일단 첫 걸음에 가깝고요. 인지하셨다면 그냥 꼰대 맞습니다. 예. 본인이 꼰대인 걸 인지한 꼰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하여튼간에 노꼰, 인권, 네. 노꼰, 인정한 꼰대, 노력하는 꼰대 네. 이런 거지. 꼰대 아닌 척하고 대한민국 아재들의 가장 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딴 남편에 비해서 다른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아. 내가 그래도 꼰대는 아니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사실. 네네네. 내가 그래도 육아는 좀 많이 분담하지 않아?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리잖아. 뭐 이런 네. 거. 그러면 중요한 가정적인 줄 건, 알아. 예. 여기서 내가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꼰대 네.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이제 애티튜드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네. 고개를 자주 너무 좌우로 이제 갸웃갸웃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너무 벌리고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안 고쳐지시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꼰대스러운 행동도 사실 주변에서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알고 있어도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말 없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가장 덜 꼰대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날 쓴소리 신장기업에서 많은
그 후보 이미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항상 뭐지 내가 검찰에 있을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네. 네, 어쨌든 내가 검찰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한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좀 답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연설이나 뭐 공약 같은 이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이제 본인이 검사를 할 때 얘기를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재판관을 설득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검사할 때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됐으니까 바꿔보겠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윤석열 후보 이미지가 회식 때 술을 억지로 권하는 부장님 스타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과거에 같이 근무한 사람 어디 없냐, 뭐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있냐라고 하면서 좀 웃어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날 패널 중에 40대 언론인으로 참석한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 네, 맞습니다. 마크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인데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로 윤석열 후보 이제 마크맨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관련된 기사를 전담해서 쓰는 그런 마크맨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40대 대표로 패널로 직접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해당 기자가 윤 후보를 유세하는 차원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기자들 그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많은데 저는 이제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이제 어떤 기사를 써왔는가 아.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네. 이 박종진 기자분이 이제 쓴소리를 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쭉 그 제목을 살펴보셨어요? 봤거든요. 근데 네. 쭉 봤는데 정작 기사에서는 쓴소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실 거 없이 기사로 쓰시면 되는데 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기사는 꿀소리, 행사에서는 쓴소리, 표현 좋네요. 네. 꿀소리. 예. 쓴소리. 그리고 저는 이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는 네. 만약에 참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출연료 같은 명목으로 돈을 좀 받았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아.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기업에서도 이게 좀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좀 강연식으로 와서 이제 좀 네. 해달라라고 하고 이제 출연료를 좀 챙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인데 네. 좀 이런 행위들은 좀 부적절하고 좀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지 않나 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참석하는 기자들 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네네. 어쨌든 이게 그 캠프에서 기획한 행사고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죠. 그러니까 이거 선거 활동입니다. 선거 유세입니다. 근데 그렇죠. 기자가 선거 유세에 어떤 식으로든 함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서로는 조금 불편한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기자는 선거 유세를 취재하는 거지 선거 유세에 가서 꽃술을 같이 흔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좀 이제 칭찬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그 기획에 그 완전히 맞는 좀 그런 행위를 했다면 굉장히 좀 그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예. 당에서 기획한 뭐 경선 때 후보 검증 뭐 그런 건할수 이런 있죠. 자리에 네, 그런 기자가 자리는 가는 할수 거는 있죠. 적절해 보이는데 이거는 분명 이제 후보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이거는 유세 활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거기에 함께 한 거는 기자로서 중립성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쓴소리를 계속 했던 분이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네. 쓴소리를 계속 했던 분이면 만나서 이렇게 네네네. 진짜 쓴소리 한번 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데 꿀소리 그 기사를 쓰다가 쓴소리하는 행사에 가서 꽃술을 흔들어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두 번째 후보로 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를 팝니다. 당근마켓에 안철수 후보 매물로 올라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14일인데요. 이 당근마켓에 이 자신의 그 아이디를 이 찰스라는 아이디로 글을 하나 올린 분이 있었는데 안철수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이제 영원에 판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판다라고 했는데
의사 경력으로 사람 잘 고치고 또 몸과 마음 모두 마라톤 완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체력 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교수 경력으로 가르치는 것도 잘한다라고 이제 본인의 특기를 제시를 하셨고 정치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쭉 쓰셨는데 아이돌봄, 뭐 자영업자 전단지 배포, 여성 귀갓길 동행 등을 제시하고 네. 또 위에 나열된 것 외에도 이런 것도 되나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불러만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판매글 삭제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논란이 과거에 이 당근마켓에서 몇 번 있었거든요. 뭐 아이를 팝니다 이런 것도 맞아요. 올라왔었어요. 신생아 그전에. 금방 내려가긴 했지만 아이를 이제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적도 맞아요. 있었고 이제 학생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 팝니다라고 이제 장난이었겠지만 그것도 논란이 돼서 당근마켓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거든요. 네. 그걸 안철수 후보가 조금만 알아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셨을 텐데 모르셨는지 이렇게 일단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삭제된 상태고요. 운영 정책상 생명거래와 나눔은 전면 금지되어 있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 설레임 두근두근님 반품이 고려됨. 영원인데도 바쁨. 네. 영원인데도. 네. 네. 어쨌든 뭐 이분이 고급 인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 어디에 네. 사용을 하시면 좋을까요? 당근마켓에서는 뭐 안 되지만 어쨌든 네네. 안철수의 장점. 네, 일단 제가 그 컴맹이어가지고요. 저희 집 컴퓨터가 좀 많이 느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 좀 빠르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 굉장히 쉽게 하실 것 같고. 네네. 저는 그런 마케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마케팅이 네네. 요즘 좀 아, 핫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청소년이나 20대, 30대 이제 MZ 세대 분들한테 나는 끈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중도에 자꾸 무슨 일을 하면 포기한다 이런 네네네네. 분들한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나도 늘 포기하고 늘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많다. 하지만 다시 도전한다. 다시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이런 거 하시면 그거 잘 어울리실 멋지네요.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얼마 전에는 2천만 원 투자해서 250억 수익 올렸다고 엄청 자랑하셨더라고요. 네. 이 10년 전에 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게 로블록스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안랩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요.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250억 원이 됐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국민연금도 좀 이런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 10년 전에 이 348조 정도였던 연금, 이 적립금이 이런 회사에 좀 투자를 했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좀 이렇게 또 연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자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하다가 있는가 하면 배 아프고 막 얄밉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론이 둘로 갈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보면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실패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좀 부럽죠, 이제. 네네네. 예. 자, 세 번째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세 번째 후보는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1년도 법관평가에 소개된 판사의 말인데요. 이 법관평가가 뭐냐면은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변호사들한테 그 설문을 보내요. 설문을 보내서 법관 중에서 뭐 우수법관 그다음에 저평가하는 비우수법관 비우수라고만 얘기하기도 뭐한 하여튼간에 이거 법관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설문을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법관을 직접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서 씁니다. 잘하는 사람 이유까지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또 비밀이긴 하지만 업계의 비밀이긴 하지만 이걸 법관 평가나 검사 평가를 하면 공익봉사를 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1시간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법관 평가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올해 따라 굉장히 이런 말이 나왔네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요즘 하는 법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그 피고인 인정 신문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네.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뭐입니다 이렇게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얘기를 했다고. 때 있을 수 있겠대요. 뭐 근데 좀 성의 없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네. 설사 성의 없게 들렸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구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요. 네. 듣기 짜증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사실 이 판사라는 게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만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그럼요. 이런 발언이 등장하는 순간 나의 재판 결과에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판사들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본인 안 돼요. 변호를 하면 되지 이게 판사 기분까지 살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은 이 판사님들이 이렇게 법정에 딱 입장을 하면 다 일어납니다. 네. 다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앉으세요 해야지 않고 이랬거든요. 네. 그 뭐 존중의 의미로 뭐 네. 충분히 존중의 받아들일 수 의미로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 있다. 근데 보면 또 판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자리에 앉는데 서로가 존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한편 보면 뭐 이유영 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99.14점. 거의 거의 만점. 이거 객관식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네. 주관식으로 사람 이름을 딱 찍어서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99.14점 이거는 정말 재판 운영을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뭐 엄청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는 기준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이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9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고, 반면에 최하점을 받은 분은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8.7점이었어요. 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뭐가 있었냐면 고압적 언행, 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판결, 예단, 선입견, 예의 없는 언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뭐 판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좀 기본적인 수칙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48점이면 여기에 이제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99.14점, 최하위 점수는 48.7점이네요. 너무 이 공감되는 평가라. 어쨌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예비 후보들입니다. 네.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꼰대가 아니잖나. 윤석열 후보. 저 안철수를 팝니다. 안철수 후보.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라는 A 판사. 자 골라주시죠.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의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꼰대가 아니지 않나. 요거에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꼰대가 아니지 않나. 본인이 꼰대인 걸 아니까 꼰대가 아니지 않나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작 쓴소리하는 자리에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자를 불렀다는 건 굉장히 꼰대스러운 행동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이다. 거기에 뭐 뉴스버스 기자분이 오셨으면 저는 인정. 전혁수 기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와서 있었으면 그러면 꼰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만 있었으면은 뽑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삭제됨으로써 이분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다라는 점에서 저 안철수를 팝니다.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이 변호사라 그런지 한 번만 더 그렇게 뭐 이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원을 뽑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동표가 되는데요. 장원을 뽑아야 되니까 장원을 뽑아야 되니까 저는 진짜 캐릭터를 완성시켜 주신 저 안철수를 팝니다. 삭제까지 포함하여. 삭제까지 포함하여. 저 안철수를 팝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이번 주에 장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MC 장원, 정상근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사람과 일 임자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네. 5383님 오래 기억하고 존경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99점의 최우수 판사님 성함을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형 판사님입니다. 99.14점이네요. 예. 법관평가 우리 매년 하잖아요. 최고점이 99.14점이고 최하위점이 48.7점인데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말꼬리 길게 느리지 마세요. 했던 분이 그런 판사가 있어요. 그런 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답을 인정신문 하는데 예. 네, 뭐 이랬다고. 아이고. 그것도 이건 치아점 받을만 하네요. 변호사들은 붕괴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예. 자, 오늘은 또 앞에서 막 또 웃고 떠드는 코너였어서 앞에 좀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가 인권기획할 때랑 이 일과 사람 코너 할 때는 앞에 조금 말을 천천히 하는 시간을 갖고 들어갑니다. 자, 3D가 학교 현장에서 불러온 비극, YTN의 심층 보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3D 프린터 하면은 최첨단, 뭔가 막 그 무슨 지니의 마법 상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암을 불러왔다. 의아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 연금술이다. 막 하여튼 이 3D 프린터 산업에 대한 수식이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뭐 신산업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부 주도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산업이 많은 지원을 받고 특히 학교에서 이 교육이 많이 횡행하는 사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가가 최근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YTN의 기획 보도를 통해서 이 3D 프린팅 하면은 크게 이제 이 조형 방식과 조각 방식이 있는데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조형 방식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계된 대상 물질을 가로로 한 수만 개 이상 이렇게 자릅니다. 단면으로 쫙 자르는 거예요. 가지고 그 수만 개의 층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조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쌓아 올리는 그 설비 안에서는 필라멘트라고 불리우는 가느다란 플라스틱을 한 200에서 300도씨의 고온으로 가열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작동되는 유해 요인이 3가지 정도가 꼽히는데 일단 필라멘트인 거예요. 필라멘트라는 그 플라스틱 물질이 관리 기준이 제대로 없는 사이에서 이 성분 물질이 아직까지 제대로 완전히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국산 필라멘트와 뭐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필라멘트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필라멘트의 성분이 그 MSDS, 그러니까 물질안전보건 자료상에서도 성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필라멘트가 싸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3D 프린팅을 하는 그 현장에서 공기 중에 노출 물질을 분석해 봤더니 뭐 벤젠이나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뭐 자일렌, 스틸렌 같은 그건 다 유해 그러니까 물질들인데 발암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이 검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엔 그 필라멘트 안에 들어가 있던 미량이나마 함유되어 있던 물질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또 고온으로 가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필라멘트 안에 유해 성분이 아주 작게 쪼개져서 그러니까 이 작은 정도가 100나노미터 이하라 그래. 초초 미세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기중 미세먼지를 마이크로 입자라고 부르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서 나노 입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나노 입자 정도의 크기로 작은 물질로 분쇄돼 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온으로 가열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인체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유해 요인으로 꼽히는 게 결국에는 관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또 보호구도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해한 환경이 됐다라고 많은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D 프린팅이라는 게 이제 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뭐 마우스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마우스가 프린터기 안에서 횡으로 단면으로 쫙 쪼개져 가지고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필라멘트 어떤 성분이 분명치 않은 필라멘트를 가지고 고온으로 녹여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그 공기를 보니까 공기 중에 유해 물질, 발암 물질 이런 물질들이 너무 많이 떠다닌다. 이건 결국은 3D 프린터에서 나왔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기본인데 항상 잘 안 지켜져요. 환기.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보호장구.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사실은 이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차원에서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미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이 설비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그 호흡기 등 건강 물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고온 가열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떠다니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쓰였고 실제 이번에 YTN 보도를 보면은 그 실험을 해보니까 네. 설비를 가공하기 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한 15배 정도 치솟는 아이고야. 예, 가동을 함과 동시에 가동해서 이제 장기간 더 봤더니 현장의 미세먼지가 한 15배 정도 치솟는 실험 결과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공기도 차단시킨 채, 그러니까 순환시키지 않은 채 보호 장비도 없이 특히나 교사들이 장시간 노출되는 여러 설비를 예, 함께 예. 가동시켰으니 사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었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3D 프린팅을 TV에서만 봤지 일반인들은 이게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이게 교육 현장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지금 3D 프린팅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느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급된 규모가 굉장하더라고요. 2014년부터 학교에 3D 프린터가 보급이 됐는데 2020년 기준 5,222개 교에 18,324개가 보급됐다라고 이제 정부 발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 산업이 정말 우리나라 산업 동력이다, 새로운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된 그 사례들이 네네. 육종암이라는 피해가 나온 것인데요. 육종암. 예. 그러니까 서울의 그 어느 과학 선생님이요? 이미 돌아가셨고 작년에 돌아가셨고 2018년에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고 네네. 다른 교사 두 분도 육종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건이 다 지금 공무상재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육종암이라는 게 네, 어떤 암입니까? 뭐 근육, 혈관, 뼈를 기원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 암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암종에서도 1% 이하예요. 희귀암이에요. 예, 완전히 희귀암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처음 희귀암인데 들어봤어요. 네. 완전히 희귀암인데 이 3D 프린터를 교재로 장시간 사용했던 교사들에게서 네. 3분이나 이미 확인이 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은 이미 나온 것이고요. 이 육종암만이 아니라 어떤 교사는 자율신경계 이상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교사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도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YTN 보도에서 드러나는 그 교사 피해자분이 지금 7분인데 7명이나. 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사실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산업재해인데 산업재해인 줄 모르고 넘어가거나 예. 또는 산업재해라고 저 이거 산업재해예요 하고 손 들고 나와서 산업재해로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실제 산업재해가 그렇죠. 발생하는 것보다 전체 낮죠. 피해자들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이게 교사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죠. 학생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YTN 그 보도가요. 꽤 오랜 시간 그 상영이 되고 지금 유튜브나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기획 보도 보면서 제일 좀 슬펐던 장면이 뭐냐. 네. 방송을 쭉 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한 몇 초 정도 까만 화면에 하얀 글자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왜냐하면 네. 교사들을 취재하다가 학생도 피해자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돼요, 기자가. 네네. 그래서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접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연락이 돼요. 네.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기는 지금 아들 살리는 게 급선무라. 네네. 뭐 연관성이 없고 프린팅이 어떻고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겨를이 그냥 없다.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그게 자막으로 나오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좀 먹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으나 학생 피해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학교 현장이 이런데 산업 현장은 어떻겠는가? 그러니까요. 라는 문제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산업 현장에서 3D 프린팅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태 자체가
지금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과문해서 막 그런지 전수조사를 못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사건을 해보면 직무연관성과 인과관계에서 많이 막히잖아요.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경우 성분과 질병과의 연관성,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거 입증을 또 우리가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뭐 3명, 7명 학생들까지도 있다 그러고 그 주변 정황들이나 이거는 직무 관련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항상 쉽지 않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예.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이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당위와 규범의 문제로 사실은 봐야 돼요. 네. 특히나 이 3D 프린팅, 뭐 반도체, LCD와 같은 첨단 산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산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질병 피해가 나오는 그렇죠. 문제를 놓고 삼성 반도체에서도 그랬고요.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그들을 보상하지 않겠다, 그 피해를 예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랑 똑같냐면 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혹은 이 문제 그냥 방치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사실상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라는 게 결국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될 정도의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나서 비로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산업이 가만히 있는가요? 아니죠. 굉장히 변합니다. 예. 조건이 또 바뀌어져요. 공정이 바뀌고 예. 투입되는 물질이 바뀌어버리면 그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다시 시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인과관계를 따질 때까지 그러니까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과 선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산재보상보험제도거든요. 네. 그럼 3D 프린팅 산업과 관련해서 특히나 교사 직종에서 아주 희귀한 6종한 피해가 이렇게 3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직업병 피해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된 것이고 네. 현재적으로 보상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샘플이 쌓일 때를 기다리는 것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이네요. 이쪽에서 보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 보상할 수 없다.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더 많이 죽을 때까지 인정 못해.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정부가 안전대책 마련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안전대책은 어떻고 현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대책에 대한 평가, 추가로 있어야 될 조치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조치가 보니까 안전 매뉴얼 보강하겠다.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필라멘트 소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 정도 조치인데 뭐 매뉴얼 보강도 굉장히 시급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러한 소식과 함께 이 3D 프린팅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심의 과정에서 전부 삭감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드러난 피해자들 보상 먼저 해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예전 얘기를 해보면 2013년 12월부터 우리나라가 이 3D 프린팅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우리 다 먹여 살릴 것 같이. 그러니까 박근혜 했어요. 대통령이 2014년과 2015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에서 2번이나, 그러니까 2년 연속 이 3D 프린팅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겠냐 말이죠. 네. 2015년 12월에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나와요. 아, 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이 엄청나게 정도로 예정했네. 국가적 지원을 벌인 산업인데 이 법을 보면요, 이용자 안전 보호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냥 교육해야 된다,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품질 인증과 관련해서도 그냥 할 수 있다 정도지 뭘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왔던 산업에서 피해자가 이제 막 드러났고 안전이 방치됐던 현실도 많이 드러났다면 피해자 보상부터 일단 나서가지고 더 많은 피해자가 오픈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실태를 통해서 예방 대책을 짜야 되는 그런 국가의 지금 책무가 생기는 거죠. 네, 국가의 책무.
우리 깐종마늘님 3D 프린터 사건 들어보니 가습기 소독제 사건의 다른 버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품잉크님 산업인력공단 시험장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레임 두근두근님 나라가 근로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 나라가 근로자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토박아 드립니다.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